저는 윤옥자입니다. 올해 73이고요. 서울 강남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라고 말했지만 사실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어요. 아들 도훈이와 며느리 지연이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글러주곤 했거든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 저는 그 아이들이 전부였어요. 제가 가진 전부를요. 25해 전 남편 민수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그야말로 무너졌어요. 당시 도훈이는 고등학생이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정주부였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남긴 작은 부동산 몇 채, 그걸 지키고 또 불려가며 저는 도훈이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도 시켰고 결혼 자금도 모두 제가 마련했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모실게요. 결혼식 날 도훈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 그 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그땐 정말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제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어졌죠. 집 안에서조차 벽을 잡고 이동해야 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도훈이와 지연이가 잘해주니까요. 특히 며느리 지연이는 정말 효녀였어요. 어머님, 제가 만든 미역국이에요. 드셔보세요. 어머님,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나가실래요?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도 다정한 그 아이를 저는 친딸처럼 여겼어요. 도훈이도 회사 일이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면 꼭 들러서 집안일을 봐주고 제 병원 진료도 챙겨줬죠. 엄마, 약 제대로 드시고 계세요? 안 드시면 저 나빠져요. 그렇게 말하며 낙봉지를 챙겨주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작년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우연히 들었던 대화가 있었어요. 도훈이와 지연이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방문을 살짝 열고 화장실에 가려던 참이었죠. 여보, 병원비가 계속 이렇게 나가면
우리도 힘들어. 어머님 집이 강남인데 그냥 팔아서 요양원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지연이의 목소리였어요. 그건 좀 엄마가 그 집에 애착이 많으시잖아. 아빠랑 살던 집이라. 도훈이가 난처한 듯 대답했죠. 그래도 우리도 생각해야지. 애들 교육비도 만만찮고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냥 현실적인 걱정을 한 거겠지. 나한테 미안한 마음은 없었을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달래면서요. 그 후로도 작은 일들이 계속 쌓여갔어요. 도훈이가 예전엔 주말마다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2주에 한 번으로 줄었죠. 엄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이해해 주세요. 지연이도 전화 통화가 예전보다 짧아졌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애들이 학원 가야 해서 먼저 끊을게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통장 정리를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제 명의로 된 적금 하나가 해지되어 있었어요. 3천만 원이 든 적금이었는데 저는 해지한 적이 없었거든요. 도훈아, 혹시 내가 이 적금 건드린 거니?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도훈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엄마 병원비 낼 게 필요해서 급하게 찾았어요. 걱정 마세요. 다 엄마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제 병원비는 한 달에 많아야 50만 원 정도인데 3천만 원이나 필요한 걸까? 의문이 들었지만 저는 또 애써 외면했어요. 내 아들인데 설마 나한테 나쁜 짓을 하겠어?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도훈이와 지연이가 함께 집에 찾아왔어요. 둘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죠.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가요. 여행?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여행을 가니?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실제로 제 몸 상태로는 먼 곳을 가기 힘들었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님. 차로 1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요즘 날씨도 좋잖아요. 기분 전환도 하시고. 지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엄마도 답답하시잖아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가세요. 제가 휠체어도 준비했어요. 도훈이도 거들었죠. 그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저도
오랜만에 막 공기를 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저를 위해 계획을 세워준 게 고마웠어요. 그래, 그럼 가볼까?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토요일 아침, 도훈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우리는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봄 풍경이 참 아름다웠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노는 모습도 보였죠. 어머님, 목적지 거의 다 왔어요. 정말 경치 좋은 곳이에요. 지연이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차가 점점 외진 곳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점점 보이지 않았고 주변엔 산과 문밭만 보였거든요. 도훈아, 여기가 어디니? 관광지 맞아? 네, 엄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도훈이는 짧게 대답하고 계속 차를 몰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폐허가 된 휴게소 같은 곳이었어요. 주변엔 건물 하나 제대로 없고 풀만 무성하게 자란 황량한 곳이었죠. 여기가 관광지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우리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지연이가 차에서 내리더니 도훈이도 따라 내렸어요. 엄마, 잠시만 계세요. 금방 올게요. 그리고 두 사람은 그냥 사라졌어요. 처음엔 정말 화장실 간 줄 알았어요. 10분, 20분, 30분.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차 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제 다리로는 혼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도훈아, 지연아, 목이 터져라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아, 나를 버린 거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숨이 막혀왔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봄이라지만 밤 산골은 추웠어요. 저는 차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떨었죠. 물 한 모금도 없었고 핸드폰도 가방에 두고 온 상태였어요. 이렇게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누군가 저를 발견했어요. 인근 마을에 사는
60대 부부 박철수 씨와 김순희 씨였어요.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희 씨가 차창을 두드리며 저를 깨웠고 철수 씨는 바로 119에 신고를 했죠. 저는 탈진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고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어요. 할머니, 혹시 가족분 연락처 아세요? 경찰이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연락할 사람이 이제 없어요.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후 철수 씨 부부가 저를 자기 집 민박으로 데려갔어요. 어머니, 몸 추스르실 때까지 저희 집에 계세요. 걱정 마시고요. 순희 씨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고마움의 눈물이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 아들보다 더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다니. 민박집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저는 많은 걸 생각했어요. 순희 씨는 매일 아침 따뜻한 죽을 끓여주었고 철수 씨는 제가 걸을 수 있도록 지팡이로 산책을 도와주었죠. 어머니, 천천히 걸으세요. 급하면 다쳐요. 그들에겐 돈도 없고 대가도 없었어요. 그저 인간적인 따뜻함만 있었죠.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자.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순 없어. 일주일 후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 안이 묘하게 어질러져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널려 있었고 제 방 서랍도 열려 있었죠.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리고 경악했죠.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 통장 명의, 이전 동의서, 심지어 요양원 입소 신청서까지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도훈이와 지연이의 사일남만 비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진짜로 날 없애려고 했구나.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제가 아들에게 유기당했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젊은 여성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이건 명백한 노인 유기죄입니다. 증거만 충분하다면 형사 고발이 가능해요. 증거는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어요.
제가 버려졌던 그 장소,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그리고 집에서 발견한 서류들까지 민박집에서 철수 씨가 도와줘서 모두 정리한 것들이었죠. 충분합니다. 바로 고소장 작성하겠습니다. 한 달 후, 도훈이와 지연이는 경찰서로 소환되었어요. 그들은 황당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죠.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도훈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뭘 했는지 법정에서 밝혀지겠지.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어요. 검사 측은 블랙박스 영상과 서류들을 증거로 제시했고, 제가 구조된 경위도 상세히 설명했죠. 도훈이와 지연이는 변명했지만 증거 앞에서 무너졌어요. 죄송합니다. 결국 그들은 노인유기죄와 사기, 이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철수 씨 부부를 찾아갔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순희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당연한 일 하신 거예요. 앞으로 자주 놀러 오세요. 그리고 저는 제 재산 중 일부를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단체에 기부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철수 씨 부부와 전화 통화를 하고 때때로 차를 타고 그들을 만나러 가죠. 도훈이와 지연이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그들을 찾지 않아요. 어느 날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자.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단단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